자, 얼마나 실천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에 복합 개념으로 따진다고 할 때 뭐가 다 나와야 돼요? 법경기가 다 나와야 되죠. 예, 법적인 측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어째 광의가 먼저 나오나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나누죠. 예, 협의의 부동산은 어떤 법의 부동산을 말하는, 어떤 법의 개념? 민법상 개념이죠.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던가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하죠. 정착물이 뭔가요? 땅에 붙어 있는 건데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 안 되죠. 지속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해요. 그 정착물 중에는 다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 있어요. 정착은 돼 있는 거예요. 땅에는 붙어 있는데 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고요. 건물 말고도 돼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건물은 따로 등기부가 있어서 토지하고 별도로 거래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종속정착물들은 토지가 넘어가거나 할 때 함께 넘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게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을 더한다 그랬죠.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 공시 방법이 등기나 또는 등록이라는 공적 장부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협의의 부동산에서 준부동산을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그랬죠. 상품은 상품인데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특히 토지의 경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재. 근데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있습니다. 모든 재화는 다 이쪽 저쪽 성격을 거의 다 갖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화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막 큰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같은 거, 이거는 소비재로서 사용될 일이 거의 없죠. 그런 거는 생산재로만 사용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재화들이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익이다, 자본이다, 이런 표현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들이다. 대부분 여기서 뭘 속는가 하면은 소속에서 속습니다. 소속에서. 뭐가 어디에 속한다, 뭐가 뭐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그 소속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준부동산이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시겠죠? 그 소속만 잘 알고 있으면 여기서는 절대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19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분류를 좀 보겠습니다. 그 토지에 구분한 게 있죠. 19페이지에 토지에 구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류해서 28개 지목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유지라는 게 있는데 그 유지는 그 지방 유지할 때 그 유지가 아니고요. 유자가 물 머무를 유자입니다. 한자로 물 머무를 유. 그래서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거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을 유지라 하는데, 보통 연못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못, 저수지. 연못, 저수지가 유지예요. 근데 이제 28개 지목인데, 여러분들 왜 지목이 되다, 지목이 장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지목이 바로 여기 이 법에서 나온 구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공시법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공시법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그 밑에 부동산 활동상 분류가 더 중요해요. 거기에 택지, 부지, 대지 이렇게 셋을 묻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묻고요. 6번, 7번을 묻고요. 8번, 9번을 묻고요. 10번, 11번을 묻고요. 12번, 13번을 묻고요. 이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되는 것들이어서 그래요. 근데 올해 호락지가 출제가 됐어요. 이제 요 단어 뜻을 구별을 하면 되는 건데, 단어 뜻을 구별하면 돼요.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죠. 자, 일단 이제 1, 2, 3번 묶으라 그랬죠. 자, 거기에서는 이제 토지 분류에서
부동산 활동상 분류예요. 자, 이 대지, 택지, 부지 이렇게 대택부 이렇게요. 대택부.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택지예요. 택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 택지 개발한다는 말 들어보시죠? 그 택지를 개발한다라고 할 때는 그 택지에는 주거용 건물이든 상업용 건물이든 공업용 건물이든 그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개발하는 거죠. 그게 우리 택지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택지를 개발할 때 택지라고 할 때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그 용도를 따지지 않고 뭐를 하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예요. 용도를 따지지 않고. 근데 부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부지라는 말 안 들어보셨나요? 철도 부지, 하천 부지, 또는 학교 부지, 아파트 부지. 그런 말 들어보시죠? 자, 학교 부지, 아파트 부지 할 때는 그 부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부지. 앞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물이 지금 당장은 없다 할지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죠. 또는 건물이 지어져 있죠. 맞잖아요.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도서관 부지 할 때는. 근데 하천 부지, 도로 부지. 여기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부지라는 말은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에도 쓰고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쓰죠. 여기저기 다 쓰잖아요. 근데 택지라고 할 때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이 지어지는 땅.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폭넓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폭넓게 쓰죠. 자, 근데 이제 대지가 문제인데, 대지 또는 대인데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대, 조금 전에 지목 했잖아요. 지목. 28개 지목에 대하고 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법에서는 대라고 할 때는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밖에 못 지어요. 그 법에서는. 28개 지목 중에서 대라고 할 때는 지목이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만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법이라는 게 여러 개 법이 있잖아요. 건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축법은 뭘 다루는 법이에요? 건물 건축하는 걸 다루죠. 여기 건물 건축하는 거는 용도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무슨 용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 건물이든 다 지금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 아무 건물이든 건물 건축하는 건 다 얘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대지라고 해요. 건물을 건축할 땅을. 여기에서 대지라고 할 때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여기서는 안 따져요.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할 때는. 근데 아까 여기 무슨 법이요? 공간정보법,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는 뭐만 따지는 거예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 건축하는 것만 따져요. 법에 따라서 조금 표현이 의미가 다르죠. 대신 이제 여기서는 대라고만 하고 여기는 대지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은 한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미가 다른데 사실은 이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할 때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택지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택지라고 하는 이론적이에요. 얘네들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공간정보법에 있고요. 이건 법 개념이에요. 법에서는 대를 뭐라고 하고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만 얘기하고 건축법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다 따지는 거죠. 예, 다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법과 이 법은 지금 다른 법이죠. 법에서 지금 표현을 약간은 다르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일단은 간편하게 이렇게만 하자고요. 포함 관계를 대택부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대택부에서 뭐를 중심으로 본다 우리는? 택지를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따지지 않고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앞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택지라고 한다. 택지라고. 됐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올 때는 공부의 요령이에요. 이것도. 여러 개가 나올 때는 하나를 확실하게 아는 게 요령이에요. 그게 이제 점수가 잘 나오게 하는 요령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왜냐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 해버리면은 자꾸 헷갈릴 수 있거든요. 시간은 많이 들여도 헷갈려요. 근데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은 덜 헷갈리겠고요. 대신 이럴 수는 있겠죠. 5개 지문이 나왔으면은 내가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은 다행히 내가 그 알고 있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는 그 하나만 알고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해버리면은 다 헷갈리죠, 다. 맞잖아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필 내가 아는 게 정답이 아니야. 나머지 4개 중에 정답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4개 중에서 찍는 게 낫죠. 5개 중에 찍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여러 개가 나올 때는 하나를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 그게 요령이에요. 자, 그래서 대택부 중에서는 택지를 확실하게 알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밑에 대지와 맹지가 있죠. 그 대지와 맹지에서 두 번째 묶은 대지와 맹지에서는 이 대자가 한자가 달라요. 이 밑에 오두이자가 있어요. 여기에 대는 흑토자거든요. 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얘를 대지라고 출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대지라고 출제하면은 반드시 한자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한자가 다르니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부동산 학개론 시험이 아니고 한자 시험이 되는 거죠. 한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뭐라고 써줄 것이다. 자루형 토지라고 써줄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러면서 대지할 것이라고. 이러면 한자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자루형 토지는 입구가 좁게 이렇게 돼 있는 토지 있죠. 앞에 다른 땅이 있고 입구가 좁게 이렇게 들어오는 땅, 이런 땅을 자루형 토지를 하고, 맹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없어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런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나지 건부지 있죠. 이건 나지는 뭐겠어요? 건물이 없는 상태의 땅을 나지라 그래요. 나자가 무슨 나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여기는 없죠, 한자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만 그냥 벗을라 하면 될걸 벌거벗을라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의 밑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복합부동산이라고 했죠. 복합부동산이 뭐였죠? 그때는 복합 개념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생각보다. 집에 가기 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쓰는 말이라 그랬죠. 요때 함께 부르면 뭐고요? 함께 부르면 복합부동산, 함께 부르면. 요 밑에 땅만 부르면 건부지, 지상에 요것만 부르면 건물. 됐죠?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건부지 하면 지상에 뭐가 있구나. 건물이 있구나. 지상에 건물이 있구나. 근데 뭐만 얘기한다? 땅만 얘기한다. 됐죠?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의 밑에 땅만 얘기한다. 그게 건부지예요.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이 지금 이게 1억에 거래가 돼요, 나지가. 다른 조건은 똑같고 얘가 건물이 있고 없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럴 때 이 건부지 가격이 1억보다 높은 것이 보통일까요? 1억보다 낮은 것이 보통일까요? 1억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에요.
건물 가격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부지 가격, 땅 가격만. 제가 건부지 가격만 물었죠. 건물 가격을 묻지 않은 거예요. 복합부동산 가격 묻지 않았잖아요. 복합부동산은 얘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겠죠. 지상에 뭐가 있으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건부지 가격만 따진다는 얘기는 건물 가격 빼고 땅값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얘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땅이 다른 조건은 똑같다 그랬죠. 이런 건물이 올라가야 이게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1억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올라가야. 사무용 건물 이런 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땅에다가 주택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1억짜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얘는 1억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 이용해봤자 얼마예요? 1억이지. 제일 잘 이용해봐야 1억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제일 잘 이용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 가격이 건부지의 최유효 이용 가격이 낮이 가격하고 같아요. 맞나요? 왜? 얘는 낮이 상태는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으로 할 수가 있죠.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부지의 최유효 이용 가격이 낮이 가격과 같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건부지 가격이 가장 잘 이용해 봤자 얘잖아요. 근데 가장 잘 이용하지 못하면은 낮이 가격보다는 낮게 나타난다고 이게. 이게 이제 보통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건부지 가격이 더 높을 때가 있어요. 진짜 예외적이에요. 예외적이에요. 자,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있는가 하면 혹시 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죠. 거기에 땅 갖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기 땅 갖고 있으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혹시 땅은 땅인데 옛날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 자기 살던 그 집, 거기에 사는 동안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살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던 집이 허름한 집이 있을 거고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때 집이 없던 땅이에요. 집이 없던 땅. 그럼 지정할 때 집이 없던 땅, 얘는 앞으로도 못 지어요. 근데 얘는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어요. 헐면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허용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던 집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이 건부지 가격하고 이 낮이 가격하고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이게 더 높아요. 건부지 가격이 낮이 가격보다 더 높다고요. 여기가 어디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얘보다. 이런 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치 좋은 곳들 있죠. 경치 좋은 곳들에 가면은 그 허름한 집들 있죠. 그런 집들이 허름해 보여도 값이 꽤 나가요. 거기는 별장같이 이렇게 지을 수 있으니까. 헐고 새로 지을 때는 그런 허름한 거 안 짓겠죠. 별장 같은 거 짓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다 쓰러져 가는 집도 부러워요. 그 정말 경치 정말 좋은 곳에 그 과연 얼마나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나가다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저기 어디냐, 그 청풍호 혹시 가보셨나요? 청풍호 가보셨어요? 그거 참 경치가 좋거든요. 근데 그 호수 청풍호에 이렇게 막 돌출구이들 있잖아요.
이런 돌출 부위 얼마나 이뻐요. 이런 돌출 부위가. 이렇게 여기가 저수지고, 필기한 데다 그려버렸네. 근데 이런 곳곳에 이 별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야, 정말 끝내주는데 이거, 그나마도 이미 별장이 다 들어섰고요. 그런 허름한 집조차도 없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들어설 수가 없어. 그런 곳은 건부증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건부증가. 이런 거를 이제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그러고요. 건부감가. 이런 게 이제 다 출제가 된 거예요. 이런 거는 건부증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시면은, 필지,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획지, 이렇게 있죠. 필지도 들어보셨나요? 네? 필지, 획지 할 때, 이 필지는 이제 땅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필지의 땅을 갖고 있다. 몇 번지에 몇 필지, 이런 식으로. 자, 필지는, 이건 법적 개념이에요. 요거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아까 공간정보법 있었죠?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이제 등록을 할 때, 토지를 등록을 할 때 필지별로 등록하거든요. 여러분들 분필, 학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분필을 하면은 예를 들어 2번지에서 분필을 하잖아요. 2번지에서 분필을 하면 이제 2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분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새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각각 여기 하나의 집어네요. 하나의 집원. 각각이 하나의 집어네요. 요런 것들을 이제 필지라 그래. 필지. 필지, 요거 필지. 그러니까 각각의 필지별로 뭘 하게 돼 있다고요? 등록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법적 개념이고, 등기나 등록의 단위예요. 등기나 등록 단위.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때, 공간정보법상 등록할 때, 요 필지별로 등록하고요. 요거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다 그래요. 그리고 요 필지는 이 법적인 측면이죠. 법적인 측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살펴봅니다. 주로 권리 측면.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관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권리도 없는 사람이 나가지도 않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 이거는 법적인 측면이에요. 권리 측면. 그런 거는 무슨 관리라 그랬어요? 법적 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권리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경제적인 측면은 주로 가치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요.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그래서 얘는 하나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소유권을 이렇게 표시한다거나 지상권 뭐 이런 권리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얘는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예요. 이거는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요 놈은 가격 수준이 같은 일단의 토지, 이렇게 가격 수준이 같은, 이거는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여기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어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간혹 들어보셨나요? 자, 이런 경우에 필지는 몇 개 필지예요? 2개 필지인데,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땐 2개 필지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필지인데 몇 개의 획지라고 하는 거예요? 2개의 필지잖아요. 근데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 있죠. 이 땅값과 이 땅값이 어떻겠어요? 같은 건물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이 땅값과 이 땅값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 있고 육안으로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법적으로만
등기부 뗐을 때 2개일 뿐이지, 이럴 때는 이 필지이지만 1획지라 그래요. 1획지. 여기 가격이나 여기 가격이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더 자세히 배울 수도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보시면 거기 이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런 용도 지역이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땅은 이렇게 도시 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도시 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주거 지역이고 여기가 상업 지역이에요. 각각의 용도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땅이에요. 그럼 여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땅값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땅값이 달라요. 이게 몇 필지인데? 한 필지인데. 한 필지인데 땅값이 다르다고요. 가격 수준이 다르다고요. 가치, 가격이. 이런 경우에는 한 필지가 몇 개 획지? 2획지가 되는 거예요. 땅값이 달라요. 이럴 때는 평가를 할 때도, 감정평가할 때도요. 이때는 각각 해요, 각각. 이때는요, 한 번 하고 말아버려요. 감정평가를 할 때도. 왜냐하면 감정평가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경제적 가치가 같으니까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죠. 경제적 가치 같으니까 한 번만 하고 마는 거고. 이건 경제적 가치가 다르니까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니까 각각 해야지, 각각. 됐나요? 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돼요. 대부분은. 네, 근데 경우에 따라 한 개 필지지만 가격 수준이 달라서 2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2개 이상의 필지지만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공사하는 개발 현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펜스 둘로 이렇게 공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펜스에다가 이렇게 사업 개요해서 써붙여 놓죠. 네. 그래서 사업명이 뭐고, 공사, 발주 시공자가 누구고, 뭐 시행사가 누구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용도 지역이 어디고, 위치가 어디고 하면서 위치가 무슨 몇 번지 왜 세 필지, 뭐 이렇게 있는 경우 있다고요. 무슨 몇 번지 왜 세 필지라는 얘기는 총 몇 필지라는 얘기요. 총 네 필지라는 얘기잖아요. 몇 번지 왜 세 필지니까. 그 네 필지가 지금 펜스가 하나로 둘러가서 이제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필지인데 몇 개의 획지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획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네. 네. 그래서 획지는 이렇게 법적 개념은 아니에요. 획지는 이제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러니까 개발 활동, 무슨 뭐 거래 활동 이렇게 할 때 활동에서 쓰는 개념이고, 법적으로는 계약서 쓸 때는 당연히 몇 번지 이렇게 계약서를 각각을 쓰기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필지별로 이렇게 거래 계약서 쓰거나 할 때. 됐나요? 네. 권리 측면은 필지로 쓰는 거니까. 권리 측면은.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돼요. 여기까지는 나오면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거든요. 앞에 했던 부동산 개념하고 지금 하는 부동산 분류하고. 자,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후보지 이행지는 공통점이 모두 다가 전환 중인 토지라는 거예요. 얘네들 모두 다 전환 중입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안 돼요. 전환이 완료되면 안 되고요.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토지를 분류할 때 크게 분류를 하고요. 그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요. 택, 농, 임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전환 중인 경우가 보통이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보통이죠. 임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가든가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가든가 이런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분류상에서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왜 택지 후보지 말 쓰잖아요. 택지 후보지라는 얘기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다가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료된 거 아니에요. 개발이 완료된 거 아닙니다. 개발이 완료돼 버리면 뭐가 된 거예요? 택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됐다는 게 뭐예요? 도로 놓여 있다. 이게 바로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 돼요. 도로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바둑판처럼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도로가 놓여 있는 상태면 이거는 택지가 된 거예요.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일부 개발이 된 땅 옆에 개발은 아직 안 됐고 편말만 써붙여 놓고 몇 구역 이렇게 해놓고 한 거는 아직은 그런 게 바로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산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만 놓고 아직 도로는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거는 이제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무슨 후보지라고 하는 거예요? 택지 후보지라고 하는 거죠. 택지 후보지. 됐나요? 자, 근데 택지 안에 택지는 뭐를 건축할 수 있다고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공업용 등 용도를 따지지 않고 여러 용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다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공업용으로 사용되다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이건 같은 택지 아닌가요? 같은 택지 아니죠? 택지 안에서 전환 중인 토지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거나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 이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죠? 택지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거를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도 있겠죠. 농지 안에. 농지 안에도 전답과가 있어요. 전답과. 전은 밭이고 답은 논이고 과는 과수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벗어나지 않죠. 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은 이행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러면 뭐가 될까요? 이러면은 후보지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후보지라고.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거는 이게 농지에서 택지로 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용도, 지역, 상호간. 용도,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이다.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이렇게 전환 중입니다. 모두 다. 전환 중인데 내에서 상호간 하면 뭐고요? 이행지가 되는 거고요. 용도, 지역, 상호간 하면은 후보지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에서라는 단어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렇게 하면은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할만한가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기는. 이거는 이제 단어 뜻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할 때요,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볼 때가 많아요. 얼마나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가. 잘 못 따라오고 있으면 또 속도를 또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죠.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렵지는 않기는 해요. 다음에 그 법지 빈지 있죠. 법지 빈지는 빈지 옆에다가 바닷가라고 써놔도 돼요. 바닷가. 법적으로는 용어가 순화가 돼서요. 법적으로는 용어가 순화가 돼서 빈지가 너무 어려운 단어다라고 해서 바닷가로 바꿨어요. 물가빈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물가빈.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한자가. 이 물가빈자가 이렇게 삼수를 쓰고요. 손님 빈 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요? 자신이 없네. 비슷하죠? 비슷하면 돼요. 비슷하면 되니까. 삼수가 있는 물가빈인데, 이 빈지를 법률 용어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닷가로 바꾸었어요. 이거는 이제 법지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법지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건 법은 법법자예요. 법법자. 법으로만 소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으로 소유한다.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 이 경사지 있죠? 경사지는 측량을 할 때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합니다. 하단을 기준 측량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의 땅인데 100평이에요. 등기부 떼면 몇 평으로 나와요? 100평으로. 지적 공부를 떼봐도 다 100평으로 나와요. 자, 현장을 가서 봤더니만 100평 이용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요거 이용 못하죠? 네. 사용할 수 있는 건 80평밖에 안 돼. 요런 땅이 바로 법지라고 하는 거예요. 법지는 법으로는 소유는 하고 있어. 법으로는 몇 평 소유하고 있어요? 100평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은 80평밖에 못하고요. 활용 실익이 없는 요 부분 또는 활용 실익이 적은 부분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지라고 해요. 법지. 법으로만 소유한다. 근데 빈지는 뭔가 하면은 이게 바닷가에 가시면 물이 들락날락 하죠? 물이 들락날락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바다의 기준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바다와 육지의 기준. 선. 소금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그건 바다예요. 소금물이. 거기는 이 육상식물은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는 얘기는 가장 높이 찼을 때를 최고 만조수위선이라고 해요. 최고. 1년 중에서 제일 높을 때 들어온 때 있잖아요. 매일매일도 높이가 달라요. 최고 만조수위선 골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최고 만조수위선이면 여기까지가 바다고 여기서부터가 육지예요. 됐나요? 이 부분은 뭘까요? 빠졌을 때 여기 빈지 아니에요. 요거는 갯벌이에요. 갯벌. 요거는 간석지라 그래요. 간석지. 한자로는 간석지. 간척지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뭐 아마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간척한 거는 이제 바다를 메꿔 쓰니까. 이거는 이제 갯벌을 한자로 간석지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육지 부분을 우리 측량해가지고 지적 도면이 다 있잖아요. 몇 번지 몇 번지 다 지적 도면이 있는데 측량을 할 때 여기서부터 할까요? 우리 제일 많이 찾던 여기서부터 측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할 때 여기는 측량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주로 뭐로 돼 있을까요? 모래사장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 측량이 안 돼 있다고. 측량. 지적 공부에 등록조차 안 돼 있다고요. 근데 활용 실익은 있다라고 해요. 활용 실익. 예, 이게 이제 어떤 활용 실익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 파라솔 돈 받는 거. 활용 실익은 있고 얘는 활용 실익은 없거나 적고 그다음에 소유권 표시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이렇게. 예, 그렇게 구별을 많이 해요. 됐습니까? 네. 예, 그게 이제 뭐 활용 실익이라 해봤자 뭐 파라솔 뭐 여름에 텐트값 받고 하는 거 또는 그 어민들이 물고기 잡아왔을 때 그게 이제 덕장으로 사용한다 그러죠. 말리고 하는 거, 뭐 오징어 말리고 뭐 이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빈지, 법지 구별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원래 시험이 나온 건데 포락지인데요. 이게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표현 방법이 다양해요. 요거 포락지는 원래는 출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이제 나온 표현대로 나왔는데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하고 관계가 있어. 물. 이렇게 표현을 하든 거기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이든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물과 관계 있어, 물과.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서 물 밑으로 이제 잠긴 토지죠.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라고도 해요. 하천으로 변한 토지.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법적인 표현이에요. 요거는 법의 정의입니다. 법조문의 정의예요. 이거는 공유수면 법이에요. 그냥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공유수면법.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아, 실제로요. 하천이 이렇게 제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은,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뭐 조금 도랑 같은 것도 있고요. 조금씩 이렇게 침식을 하는 거예요. 땅을. 조금씩 침식을 하는데 농사 짓지 않고 막 버려둘 때는 이게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를 안 할 때는 이게 하천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게 어디까지가 원래 자기 땅이었는지도 잘 구별을 못 해요.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럴 때는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포락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의 그 파도 작용으로 인해서 계속 파도가 치면은 계속 이렇게 침식이 될 거 아니에요. 침식되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원래 땅이 이 포락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또 그때도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소유권을 저걸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다음에 건물의 분류는 중요도는 조금은 낮아요. 중요도는 조금은 낮은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공관이 있는데 공간은 뭐 따로 이렇게 뭐 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여기가 연립주택이 있고요. 다세대거든요. 이게 다세대.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어떻게 달라요? 여러 세대고, 이거는 여러 가구고. 이건 건물이 한 건물, 한 등기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101호, 102호 각각의 등기부가 따로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구분 소유라 그래요. 구분 소유.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좀 쓰면은 낫겠죠.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이게 참 공부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은 이게 공부를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해야 돼요. 지금 젊은 친구 같은데 몇 살이에요? 굉장히 이 젊은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재산을 형성할 사람들이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아, 그렇게 나오니까 또 좀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아무튼 저보다는 젊어 보여요. 최소한. 아무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규모가 점점 커져요. 여기서 이쪽으로 올수록 규모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규모가 똑같아요. 규모가 똑같습니다. 규모는 여기가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이것도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자, 규모는 똑같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얘는 660제곱미터 초과예요. 얘는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얘는 규모가 작아져야 되고 얘는 규모가 커져야 돼요. 근데 얘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이에요. 얘는 4층까지거든요. 4층까지면서 규모는 660제곱미터 초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서
육안으로 보고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가 하면은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층까지 돼 있고요. 들어가는 출입구가 건물 하나에 입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연립주택은 입구가 두 개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입구가 있고 이쪽 입구가 있어서 여기에 1호, 2호, 여기가 3호, 4호 이렇게 돼 있는 건 연립이에요. 다세대가 붙어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4층까지죠. 이러면 뭐고요? 연립이에요. 다세대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다세대예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얘는 4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얘는 3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해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그 건물 구조 중에 주차장이 1층에 있는 거 보셨죠? 그것도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쓰세요. 앞으로 필로티 구조 그래요. 필로티 구조. 필로티 구조 그러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말하죠. 그 필로티 구조는 1층이 주택이 아니죠. 2층, 3층, 4층 이렇게 3개 층만 있으면 다 가구예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다세대를 4층까지 지을 수 있죠. 3층까지 짓는다고 위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3층은 다세대일 수도 있고 다가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3층은. 그러니까 4층은 확실하게 뭐라는 얘기예요? 다세대라는 얘기예요. 4층은 확실하게 다세대. 3층은 등기부 떼봐야 돼요. 단독주택으로 나오는지 공동주택으로 나오는지 떼봐야 알 수 있어요. 3층은. 저는 2층짜리 다세대도 봤어요. 2층짜리 다세대도 봤다고요. 한 층이 한 집당 면적이 거의 뭐 80평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옆으로 넓힌 거죠. 이러면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넓이를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됐나요? 그런 것도 봤기 때문에 2층짜리 다세대도 있다고요. 3층짜리 다세대도 있고. 그래서 4층이면 확실히 다세대인데 2층이나 3층이면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쪽으로 와서 규모가 커지다가 규모가 이쪽으로 계속 이쪽으로 커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규모가 같다가 규모만 같고요. 층수 규정이 다르고요. 얘는 구분 소유가 되고 얘는 구분 소유가 안 되고요. 됐나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요거는 이제 실무상으로 이렇게 좀 필요할 정도지. 물론 출제는 됐어요. 출제는 이제 됐는데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어서 뭐 10년에 한 번 뭐 될까나 말까 하는 정도여서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아마 시험 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네? 다중주택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옛날 고시원 있죠. 고시촌의 고시원. 여기 딱 이런 구조예요. 고시원이 이제 독립된 주거 생활이 안 돼요. 얘는 독립된 주거 생활이 되죠. 주방, 거실, 욕실. 주방과 욕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주방, 욕실이 있으면 독립된 주거 공간이 돼요. 근데 얘는 주방이 없어요. 주방에. 같이 쓰는 거예요. 주방을. 옛날 고시원이 대표적인 얘기예요. 화장실도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화장실은 따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화장실은. 주방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다중주택의 대표적이에요. 그 이제 반드시 시장에서 말하는 무슨 고시원이 반드시 다중주택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다른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고시촌의 고시원이 대표적인 그런 형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맞춰서 방금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수업 열심히 들었는가 점검하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 해볼까요? 네. 정말이에요? 좋습니다. 자, 대택구에서 택지는 무슨 땅을 말해요? 건물의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다 택지라고 한다 그랬죠.
가장 폭넓게 쓰는 용어가 부지입니다. 대택부에서. 그다음에 자루형 토지와 그다음에 맹지. 자루형 토지는 좁은 입구로 도로에 연결이 되어 있는 땅이 자루형 토지. 맹지는 도로에 접속한 면이 하나도 없는 땅이 맹지.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였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의 경우에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요, 건부 진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인 경우 건부 진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필지 획지했죠. 필지는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필지는 법적 개념, 획지는 경제적 개념. 법적 개념은 주로 권리 측면을 살펴본다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 요거는 가치 가격, 획지는 가치 가격 측면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럴 때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때는 한번 하고 말아버리고요. 평가를, 감정 평가를 할 때는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때는 각각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필지 획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의 공통점은 전환 중이라는 토지라는 겁니다. 전환 중인 토지. 이게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됐나요? 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고요.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지, 빈지.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적거나 없는 땅이고요.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어요. 소유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활용실익은 있는 땅이 빈지, 바닷가라. 그 다음에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그랬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지반이 절터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하천 바닥이 된 토지, 뭐 그렇게 물과 관련된 게 포락지입니다. 포락지. 됐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다세대 주택으로 건너가서 연립주택, 아파트로 가면은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고요. 4층까지고요.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고 4층까지고요. 다가구 주택은 규모는 똑같다 그랬죠.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 똑같은데 3층까지만 짓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까지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부터 연립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구분 소유가 된다는 거. 이런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구분 소유. 굉장히 사람이 있어 보여요. 그런 말을 쓰면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 모르시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권할 만한 공부입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공부만큼 유용한 공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 뭐 공부 경제학 분야라든가 법적 분야 이렇게 공부를 다 해봤지만 이 법은 뭐 많이 공부하진 않고 저도 민법 정도는 봤어요. 민법 정도는 봤는데 근데 굉장히 유용한 과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여러 자격증 시험 중에서 뭐 주택관리사니 뭐 세무사니 변호사니 이런 여러 과목 중에서도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과목들은 공인중개사 과목이 제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부동산 특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